지금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몇 달간 이어진 기록적인 쌀 부족 사태로 일본 국민 전체가 고통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작 일본 국민들을 더 큰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사건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 상위 1% 최고위층들은 국민들 몰래 온갖 방법을 동원해 귀하디 귀한 한국 쌀을 백지수표까지 건네며 싹쓸이에 퍼먹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해당 사실이 공론화되어 문제가 커지자 정작 이들은 한국 쌀의 품질을 비밀리에 분석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나 일본 국민들을 더더욱 들끓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어쩌다가 이렇게 쌀이 부족해진 건지, 그리고 일본의 최고위층들은 왜 저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까지 한국 쌀을 먹기 위해 안달인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쌀 정책을 담당하는 하야시 켄타로라고 합니다. 제 고향이 바로 그 유명한 쌀 산지 니가타현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어릴 적부터 쌀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어요. 특히 할아버지께서 손수 농사 지으신 고시이카리로 갓 지어주신 밥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과도 바꿀 수 없는 그야말로 일본 제일의 맛이라고 확신했었죠. 그 기억은 제게 일본 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자 아련한 향수로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신념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최근 몇 달간 일본 전역을 강타한 극심한 쌀 부족 사태로부터 시작됩니다. 작년 여름이었죠. 일본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기록적인 폭염과 지독한 가뭄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벼가 한창 자라야 할 중요한 시기에 타는 듯한 더위와 부족한 물은 벼의 성장을 멈추게 했고 알곡이 제대로 여물지 못하게 만들었죠. 특히 8월과 9월, 수확을 앞둔 시기까지 이어진 고온 현상은 쌀의 품질 저하와 수확량 급감을 불러왔습니다. 그야말로 쌀 농사에 있어서는 최악의 재앙과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잦은 지진 발생으로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며 비축미를 사재기하기 시작했고 엔저 현상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식당 등에서의 쌀 소비량마저 급증했습니다. 생산은 줄었는데 수요는 늘었으니 결과는 불 보듯 뻔했죠. 쌀값은 그야말로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2배 이상 뛰어올라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했죠. 동네 슈퍼마켓의 쌀 코너는 텅 비기 일쑤였고 어쩌다 물건이 들어와도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쌀을 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마트 앞에 줄을 서는 진풍경을 연출했고 온라인에서는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쌀이 거래되는 암시장까지 생겨났어요. 쌀 한 가마니 값이 중고차 한 대 값이다. 이러다 쌀 사는 게 집 사는 것보다 더 어려워지겠다는 국민들의 절규와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농림수산성의 담당 관료로서 이 모든 아우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유통 혼란일 뿐이다. 일본 쌀에 저력이 있는데 설마 생산 기반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랴. 곧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르죠. 농림수산성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회의장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고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어요. 특히 제 직속 상관인 사토 켄지 국장의 완고한 태도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사토 국장은 전형적인 구시대적 관료로 일본 농업계의 오래된 기득권을 대변하는 인물이었죠.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혁신보다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는 분이었습니다. 사토 국장은 회의 때마다 탁자를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떻게든 우리 일본 쌀로 버텨내야 합니다. 수입 쌀은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 쌀, 저급한 한국 쌀 같은 것을 들여와서 신성한 우리 민족의 식탁을 더럽힐 수는 없단 말입니다. 사토 국장은 킬로그램당 31엔, 관세율로 환산하면 거의 400%에 달하는 한국 쌀에 대한 높은 관세 장벽을 방패에 삼아 외국 쌀 수입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 했습니다. 저 역시 당시에는 사토 국장의 의견에 크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속으로는 동조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본 농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체계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리 없는 한국 쌀은 애초에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어리석고 편견에 가득 찬 발언이었지만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관료들 대부분도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제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며 암묵적인 동의를 표하는 분위기였죠. 우리 모두는 일본 쌀이라는 견고한 성 안에 갇혀 변화하는 외부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일본 쌀만으로 버티겠다는 우리의 오만한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쌀값 폭등세는 조금도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정부가 비축미를 방출했지만 워낙 부족한 양이었기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찔끔 풀리는 비축미는 그야말로 언발의 오줌 누기 격이었죠. 국민들의 불만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연일 가슴 아픈 사연들이 보도되었어요. 쌀을 구하지 못해 학교 급식이 빵이나 면으로 대체되거나 아예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단골 식당에서 언제부턴가 밥 추가 무료 문구가 사라졌다는 하소연,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이 쌀 대신 값싼 밀가루나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 성장기 아이들의 영양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 섞인 보도까지. 심지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동네 마트에서 쌀을 훔치다 붙잡힌 가장의 이야기까지 전해지면서 사회 전체가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토 국장이 주도해서 대안이라며 야심차게 수입했던 미국과 호주산 쌀이 도착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랜 기간 배를 타고 운송되는 과정에서 변질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품질이 좋지 않았던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밥을 지어도 푸석하고 역한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다는 불평이 전국 각지에서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쌌죠. 관세 혜택을 받는 우방국 쌀이라며 생색을 냈지만 실제로는 유통 과정에서의 폭리까지 더해져 웬만한 일본 쌀보다도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국민 혈세로 이런 쓰레기를 사왔단 말이냐. 국민을 기만하는 사토 국장은 당장 책임지고 물러나라. 농림수산성 앞은 연일 성난 시위대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 역시 호기심 반, 의무감 반으로 수입쌀을 직접 먹어보았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죠. 어린 시절 할아버지 논에서 맛보았던 그 천상의 밥맛은 고사하고 제가 평소 먹던 평범한 일본 쌀과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씹을수록 느껴지는 텁텁함과 코를 찌르는 불쾌한 냄새에 몇 숟갈 뜨지 못하고 젓가락을 내려놓아야 했죠. 정부의 쌀 정책은 총체적인 실패로 귀결되었고 저를 포함한 농림수산성 관료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언론의 질타와 국민들의 비난, 그리고 상부의 압박 속에서 저는 깊은 무력감과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끝없는 고민 속에서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바로 그때 한 줄기 빛처럼 혹은 판도라의 상자처럼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정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흘러 들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끔 찾는 고급 일본 요리점, 그러니까 정재계 거물들이 은밀한 만남이나 중요한 접대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워낙 까다로운 손님들을 모시는 곳이라 그곳의 여주인은 정보에 밝고 시류를 읽는 눈이 남달랐죠. 어느 날 저녁 복잡한 마음을 달랠 겸 그곳을 찾았는데 여주인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야시상, 요즘 쌀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십니까? 나라 전체가 이렇게 시끄러우니 말입니다. 제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기울이자 여주인이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저희 가게를 찾는 아주 높으신 분들 사이에서는 아는 사람만 아는 특별한 경로로 구해 드시는 별미쌀이 있다고 하더군요. 별미쌀. 저는 순간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혹시 저희가 모르는 희귀한 일본 쌀 품종이라도 있다는 겁니까? 여주인은 살며시 고개를 저으며 더욱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일본 쌀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바다 건너 한국에서 온 쌀이라는데 드셔보신 분들 말씀으로는 그 맛이 정말 차원이 다르다고들 합니다. 한국 쌀. 그것도 일본의 최고위층들이 그것도 비밀리에 구해 먹을 정도로 특별한 맛을 가졌다고? 저는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한 강한 충격과 함께 배알이 뒤틀리는 듯한 참을 수 없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감히 한국 쌀 따위가. 말도 안 돼. 속으로 그렇게 외쳤지만 한편으로는 주체할 수 없는 강렬한 호기심이 제 온몸을 휘감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체 어떤 쌀이길래?
얼마나 대단하기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지. 그날 밤 료테의 여주인이 던진 그 한마디는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세계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며칠 후 저는 마치 운명처럼 또 다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도쿄의 한인타운으로 유명한 시노쿠보 지역의 한국 슈퍼마켓에서 한국 쌀이 정식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는 뉴스였죠. 농협 인터내셔널이라는 한국 기업을 통해 수입된 것으로 199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무려 3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역시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노쿠보에 사는 한국인들이나 좀 사 먹겠지. 그게 뭐 대수라고. 하지만 료테의 여주인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35년 만에 첫 소비자 판매용 수입이라는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점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죠.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주말을 틈타 실태 파악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변장까지 하고 몰래 시노쿠보를 찾았습니다. 혹시라도 농림수산성 동료나 아는 사람과 마주치기라도 할까봐 잔뜩 긴장한 채였죠. 예상과는 달리 시노쿠보의 한국 슈퍼마켓은 꽤 크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입구 근처 매대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쌀 포대들이었어요. 익숙한 일본 쌀 브랜드들 사이에 유독 눈에 띄는 포대가 있었습니다. 선명하고 큼지막한 한글로 땅끝 햇살이라고 적혀 있었죠. 포장지 한쪽에는 전남 해남군 옥천농협 생산이라는 작은 글씨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화제의 한국 쌀인가.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그 쌀 포대를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포장 디자인은 생각보다 세련되었고 품종이나 도저 같은 생산 정보 표기도 명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서 장을 보던 40대 정도로 보이는 일본인 여성이 신기하다는 듯이 땅끝 햇살 포대를 들어 올리며 같이 온 친구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게 그 한국 쌀인가 봐. 뉴스에서 봤는데 여기서 파네.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하다. 우리 하나 사볼까? 그 여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몇몇 일본인 손님들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한국 쌀을 만져보거나 가격표를 확인하거나 심지어는 주저없이 쇼핑카트에 담는 모습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설마 저 사람들이 정말 저걸 사 먹는단 말인가? 제정신인가? 하고 혀를 찼지만 동시에 정체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제가 모르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었죠. 결국 저는 참을 수 없는 호기심과 어쩌면 적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관료로서의 비뚤어진 책임감 반, 그리고 알량한 오기 반으로 땅끝 햇살쌀 작은 포대 하나를 다른 식료풀 사이에 깊숙이 숨겨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슈퍼마켓을 빠져나오면서도 혹시 누가 볼까 싶어 주변을 두리번거려야 했죠.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금단의 쌀로 정말 밥을 지어 먹어야 하는 것인가.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일본 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고 눈앞의 진실을 언제까지고 외면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일지도 몰랐죠. 저녁 식사 시간, 저는 아내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문제의 한국 쌀로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전기밥솥의 취사 버튼을 누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온 집안의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아주 구수하면서도 달큼한 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알아차린 것은 후각이 예민한 아내였습니다. 어머, 여보. 오늘 밥 냄새가 유난히 좋은데요? 쌀 바꾸셨어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뜸이 닫은 밥솥을 열었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자 새하얀 김이 확 피어오르며 더욱 진한 밥 냄새가 코를 찔렀고 눈앞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쌀밥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밥을 퍼서 식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마음으로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일시에 정지하는 듯한 엄청난 충격. 이럴 수가, 이게 정말 쌀맛이란 말인가. 입안 가득 퍼지는 놀라운 윤기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찰기. 밥알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듯 탱글탱글하게 혀 위에서 굴러다니는 경쾌한 식감. 씹으면 씹을수록 은은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느껴지는 깊고 풍부한 단맛과 고소한 향기.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한 톨까지 다 삼키고 난 후 입안에 남는 그 깨끗하고 개운한 여운까지. 이것은 제가 평생 알고 있던 밥맛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습니다.
일본 제일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제 미각의 기준이, 제 자부심의 근간이 와르르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제가 멍하니 앉아있는 사이 아내와 아이들의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여보, 아니, 이게 무슨 쌀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먹어본 밥 중에 제일 맛있어요. 밥만 먹는데도 이렇게 맛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아빠, 이 밥 진짜 최고예요. 이 밥이라면 저 매일매일 2그릇씩 먹을 수 있어요. 아이들까지 저렇게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다니. 저는 부정할 수 없는 맛의 진실 앞에서 깊은 혼란과 함께 일종의 모욕감, 아니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최고라고 자부했던 일본 쌀이, 내가 그토록 무시하고 얕봤던 한국 쌀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하다니. 믿을 수도 없고 또한 믿고 싶지도 않은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다음날 농림수산성으로 출근하는 내내,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서도 어젯밤의 그 충격적인 밥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날따라 내 컨디션이 이상했던 건 아닐까? 아니면 그 땅끝 햇살이라는 특정 한국쌀 브랜드만 유독 품질이 뛰어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솟아나는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쌀에 대한 본격적인 정보 수집과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면 할수록 제가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 그리고 한국 농업과 쌀 산업이 얼마나 발전해 있었는지 깨닫게 되면서 놀라움과 당혹감을 금치 못했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제 계산대로 한국 쌀은 킬로그램당 341엔이라는 거의 400%에 육박하는 엄청난 관세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워낙 일본 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덕분에 최종 소비자 가격은 동급의 일본 쌀보다 오히려 10% 정도 저렴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품질이 이렇게나 뛰어난데 가격까지 싸다니. 이건 단순한 경쟁력 우위를 넘어 일본 쌀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더욱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시장의 냉정한 평가, 바로 판매 실적이었습니다. 농협인터내셔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측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별다른 광고나 판촉 행사 없이 그저 신호쿠보의 한 슈퍼마켓과 농협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시작했을 뿐인데 최초 수입된 2톤 물량이 불과 열흘 만에 완전히 동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농협 일본 온라인 쇼핑몰에는 이미 재고 없음이라는 안내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었죠. 저는 그 화면을 몇 번이고 새로 고침하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2톤이면 결코 적은 양이 아닌데 열흘 만에 완판이라니. 이건 일부 한인들이나 호기심 많은 일본인 몇몇이 구매한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그야말로 열풍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농림수산성 내부에도 파다하게 퍼져나갔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술렁임이 커져갔습니다. 정말 한국 쌀이 그렇게 맛있답니까? 앞으로 우리 일본 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질문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저를 포함한 많은 직원들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토 국장은 여전히 극히 일부의 현상일 뿐이다. 곧 잠잠해질 거품 같은 인기다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이전과 같은 강한 확신이나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한국쌀 품절 사태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이것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쌀의 절대 우위 시대는 이제 끝난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한국 쌀 완판 사태는 일본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인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35년 만에 한국 쌀 상륙, 열흘 만에 품절 대란, 맛과 가격 다 잡은 K라이스, 일본 식탁 점령하나?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죠. 더 이상 농림수산성 내부에서도 한국 쌀 문제를 외면하거나 쉬쉬할 수만은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국민적 관심과 내부의 압박 속에서 한국 쌀 품질 및 현지 농업 시스템 실태 조사를 위한 공식 실사단을 꾸려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해 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토 국장을 비롯한 보수파 관료들의 은근한 방해와 견제는 있었지만 이미 여론과 시장의 무게추는 한국 쌀 쪽으로 기울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반대도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복잡하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실사단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 농업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죠. 동시에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과 자부심이 한국 땅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희 실사단은 한국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자들의 세심하고 체계적인 안내를 받으며 며칠간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주요 쌀 생산 단지, 최첨단 스마트팜 시설, 미국 종합처리장인 RPC, 그리고 국립종자연구소까지 저희가 방문하는 곳곳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놀라움과 감탄의 연속이었고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 농업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지없이 깨져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했던 곳은 전라남도의 한 스마트팜 쌀 재배 단지였는데 그 규모와 첨단 기술 수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논 위를 GPS 위성 신호를 이용하는 자율주행 이항기와 트랙터가 사람의 조작 없이 스스로 움직이며 정밀하게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하늘에는 여러 대의 드론이 날아다니며 벼의 생육 상태를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중앙관제센터로 전송하고 병충해 발생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해당 구역에 정확한 양의 친환경 약재를 살포했습니다. 농장 한쪽에 마련된 유리 온실 형태의 관제 센터 안에서는 몇 명의 젊은 기술자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논의 온도, 습도, 토양 성분, 일조량 등 온갖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인공지능 시스템은 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필지별 최적의 물 공급량과 비료 살포 시기, 그리고 예상 수확량까지 예측해내고 있었습니다.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로 신음하는 일본의 농촌 현실과는 너무나도 다른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모습에 저는 그저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RPC, 즉 미국 종합처리장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보는 듯했습니다. 농가에서 수확된 벼가 대형 트럭으로 운반되어 오면 거대한 사일로에 자동으로 저장되고 이후 건조, 도정, 선별, 포장까지 모든 과정이 사람의 손을 거의 거치지 않고 완전 자동화된 라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정밀한 쌀알 선별 과정이었어요. 최첨단 광학 센서와 이미지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쌀알 하나하나의 모양, 크기, 색깔, 투명도, 심지어 미세한 흠집이나 깨진 쌀알까지 완벽하게 골라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친 쌀만이 최종적으로 포장되어 출하된다는 설명이었죠. 작업장 내부에는 먼지 하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청결했고 모든 공정은 중앙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정밀하게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시스템 덕분에 한국 쌀은 높은 품질의 균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을 준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화려한 첨단 기술이나 시설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사 기간 동안 저희는 한국의 농업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땀 흘리며 쌀을 재배하는 베테랑 농민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 농업의 진정한 저력이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의 오랜 노력과 철학,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한 연구관은 한국 쌀 산업 발전의 역사를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야시상, 많은 일본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 결코 단기간에 현재의 농업 기술 수준을 달성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미 199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전부터 농업 구조 개선과 기술 혁신, 특히 쌀 산업 경쟁력 강화에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투자해왔습니다. 단순히 생산량 증대에만 매달렸던 과거에서 벗어나 고품질 품종 개발과 보급, 재배 기술 표준화, 농업 인프라 현대화, 그리고 친환경 농업 육성에 집중했죠. 지속적인 R&D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있었기에 오늘날과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일본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에 취해 변화를 망설이는 동안 저희는 묵묵히 내실을 다지며 미래를 준비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일본 농업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감정도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다음날 찾아간 전라북도의 한 친환경 쌀 재배 단지에서 만난 한평생 쌀 농사만을 지어오셨다는 박씨 성의 농민분은 저희 실사단을 자신의 논으로 직접 데려가 흙을 한 줌 집어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소. 이 흙 색깔 좀 보소. 시커멓고 기름지지 않소. 이게 다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여. 수십 년 동안 퇴비 넣고 땅심 살리느라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농사라는 게 말이요.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땅이 받쳐주지 않으면 허당이요. 땅이 건강해야 벼도 튼튼하게 자라고 그래야 밥맛도 좋은 법이거든. 그분은 최신 농기계를 능숙하게 다루면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대로 논두개 잡초를 손수 뽑고 벼의 상태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참 편해졌지. 이항기가 알아서 모를 심어주고 드론이 날아다니며 약도 쳐주고 하니께. 그래도 농사의 기본은 변함없어. 좋은 땅에 좋은 씨앗 골라서 하늘 뜻에 순응하며 정성껏 돌보는 거. 그게 전부요. 그분은 한국 정부에서 보급하는 우수 품종의 특성과 장점, 그리고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재배 지침과 병충해 관리법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전농약 친환경 재배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셨죠. 내 자식, 내 손주가 먹는 밥인데 아무 약이나 함부로 칠 수 있겠소. 당장 벌레 몇 마리 잡자고 독한 약 치면 땅 버리고 사람 버리는 짓이지. 좀 힘들고 수확량이 줄더라도 안전하고 건강한 쌀을 만드는 게 진짜 농사꾼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출용 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이야기도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쌀이 일본까지 간다면서요? 그거 참 자랑스러운 일이구만. 이왕 나가는 거 제대로 된 물건을 보내야지. 나라 망신시키면 안 되잖소. 아마 일본 양반들 기준보다 더 까다롭게 관리해서 보낼 것이요. 우리 한국 쌀 자존심이 있지. 그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 속에서 한국 농민들의 긍지와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농협중앙회의 한 간부는 한국 쌀의 품질 안정성에 대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강조하며 설명했습니다. 한국 쌀 산업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바로 품균일성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기후와 토양 조건에 맞는 지역별 대표 품종을 선정한 우수 종자를 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표준화된 재배 매뉴얼과 기술 지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든 기본적인 품질 수준 이상을 보장할 수 있죠. 물론 농가별로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일본처럼 지역 브랜드나 특정 농가에 따라 품질 편차가 극심하게 벌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 쌀이 가진 신뢰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7사 일정의 마지막 날, 저희는 국립식량과학원을 방문하여 한국 쌀의 우수성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최고급 고시이카리 품종, 최근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새청무, 신동진 등의 품종을 비교 분석한 자료였는데 단백질 함량, 아밀로스 함량 등 밥맛을 결정하는 주요 성분 분석 결과는 물론이고 전문 패널들이 참여하여 진행한 블라인드 식미평가 점수에서도 한국 쌀 품종들이 전혀 밀리지 않거나 오히려 더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잔류 농약 및 중금속 검사 결과에서도 한국 쌀은 일본의 엄격한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죠. 저는 그 수많은 데이터와 그래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더 이상 한국 쌀의 품에 어떠한 의구심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현실이었고 제가 평생 가지고 있던 편견과 아집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증명하는 냉정한 증거들이었습니다. 한국 농업을 얕보고 무시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무거운 마음과 함께 그러나 동시에 한국 농업의 실상과 한국 쌀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확신을 안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귀국 보고 회의에서 저는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한 모든 사실들을 가감 없이 그리고 열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눈부신 첨단 농업 현장의 모습, 체계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 한국 농민들의 땀과 철학,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명백히 증명된 한국 쌀의 압도적인 품질과 안전성까지. 저는 더 이상 일본 쌀의 과거 영광에만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되며 우리 일본 농업이 처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한국의 성공 사례를 겸허한 자세로 배우고 받아들여야만 미래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제 보고는 예상대로 회의장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사토 국장을 비롯한 일부 보수파 관료들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 한국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거나 과장된 데이터일 뿐이다. 일부 성공 사례를 보고 와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강하게 저항했지만 제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과 생생한 현장 영상,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쌀 2톤 완판, 1톤 추가 수입 요청이라는 시장의 명백한 반응 앞에서는 그들의 반론도 이전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젊은 관료들을 중심으로 제 의견에 동조하고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하야시 부장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도 이대로 안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변화와 혁신 없이는 일본 농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견고해 보였던 보이지 않는 벽에 선명한 균열이 가고 새로운 변화를 향한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며칠간의 경론 끝에 일본 정부는 마침내 어려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쌀값 안정화 실패와 계속되는 국민 불만, 한국 쌀에 대한 폭발적인 시장 반응과 긍정적인 여론 확산, 그리고 저의 공식 실사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 쌀의 공식적인 추가, 수입 및 물량 확대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을 넘어 한국 쌀의 우수한 품질과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야말로 역사적인 정책 전환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발표되자 이미 일본 시장의 뜨거운 반응을 확인한 한국의 농협 측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 초기 물량 2톤의 5배에 달하는 10톤 규모의 추가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선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내 주요 백화점과 대형 슈퍼마켓 체인들도 앞다투어 한국쌀 입점 및 판매 계획을 발표하며 물량 확보 경쟁에 뛰어들기 시작했죠. 물론 이 결정은 일본 농업계, 특히 정부의 보호 아래 안주해왔던 기존 농가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위기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더 이상 변화와 혁신 없이는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깨닫게 하는 쓰디쓴 약이 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확대 수입된 한국쌀 10톤 물량이 일본 전역의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자 그야말로 K라이스 열풍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추가 물량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각 판매처에는 사전 예약을 하려는 문의가 빗발쳤고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 모두에서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동이 나는 사태가 연일 벌어졌습니다. 이제 시노쿠보의 작은 한국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도쿄 긴자의 최고급 백화점 식품관에서부터 지방 소도시의 평범한 마트에 이르기까지 일본 어디서든 한국 쌀을 찾는 소비자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죠.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는 한국 쌀 구매 성공을 인증하는 사진과 정말 인생 최고의 밥맛이다. 우리 가족은 이제 한국 쌀 아니면 밥 안 먹는다는 식미평가, 심지어는 한국 쌀을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요리 레시피를 공유하는 글들로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도 더 이상 이 현상을 단순한 해프닝이나 유행으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앞다투어 K라이스 신드롬, 일본 식탁을 점령하다, 한국 쌀 열풍의 비밀을 찾아서와 같은 제목의 특집 기사와 심층 분석 보도를 쏟아냈죠. 한국 쌀의 뛰어난 맛과 품질의 비결은 물론이고 그 이면에 있는 한국의 첨단 농업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 정부의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R&D 투자 전략, 그리고 한국 농민들의 장인 정신과 철학까지 깊이 있게 다루면서 가깝고도 우리가 제대로 몰랐던 한국 농업의 놀라운 저력을 재평가하는 분위기가 일본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제 일본의 일반 가정집 식탁에 한국 쌀로 지은 밥이 오르는 것이 더 이상 신기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시 밥맛은 한국 쌀이 최고야라는 인식이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 하나의 확고한 상식처럼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저 역시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아내가 정성껏 차려준 저녁상에 놓인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윤기 가득한 한국 쌀밥을 마주할 때면 씁쓸함과 감탄이 뒤섞인 복잡하면서도 미묘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쌀의 식을 줄 모르는 인기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일본 농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위기감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면서부터였죠. 한국 쌀의 폭발적인 인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 일본의 대형 농업법인들과 오래된 유통 카르텔 세력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사토 국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일본 농업계의 가장 보수적이고 강력한 기득권 세력이었죠.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 쌀 산업 전체가 고사하고 말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우리 일본 농업을 지켜내야 한다. 그들은 막대한 자금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하여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강력한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집요한 압력은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내 보수파 관료들, 특히 사토 국장의 몰락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던 잔존 세력들을 중심으로 특정 국가 쌀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국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죠. 그들은 어떻게든 한국 쌀의 작은 흠결이라도 찾아내 그것을 빌미로 트집을 잡고 수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체에는 전혀 무해하지만 일본 자체 기준으로는 아주 미세하게 허용치를 넘어서는 특정 미량 성분을 문제 삼거나 한국 쌀 포장지의 영양 성분 표기 방식이 일본 규정과 미세하게 다르다는 점 등을 걸고 넘어지며 한국 쌀의 안전성에 대해 교묘하게 의문을 제기하려 했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정부는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기득권 세력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수입 농산물에 대한 정밀 안전성 검사 기준 강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한국 쌀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포장했지만 그 속내는 명백히 일본 쌀 산업을 보호하고 거세지는 한국 쌀 열풍을 억지로 잠재우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일부 우익 성향의 언론과 익명의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 쌀에서 유해 성분 검출 가능성 제기, 숨겨져 있던 한국 쌀의 위험성 등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마구 퍼뜨리며 사회적인 불안감을 조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기득권 세력의 이러한 얄팍한 계산은 일본 국민들의 현명함과 분노 앞에서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한국 쌀 수입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잠잠해지는 듯했던 국민들의 불만은 그야말로 활화산처럼 다시 폭발했습니다. 이미 한국 쌀의 비교 불가능한 맛과 합리적인 가격에 완전히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도저히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죠.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정부를 성토하는 분노의 목소리로 뒤덮였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이만한 가격에 이렇게 맛있는 쌀을 갑자기 먹지 말라니. 그럼 우리더러 뭘 먹고 살라는 거냐. 국민 식탁은 개밥그릇 취급하고 힘이 있는 농업 카르텔 배만 채워주겠다는 속셈 아니냐. 일본 쌀은 비싸고 맛도 없는데 이제 와서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건지 정부는 대답해라. 분노와 원망 그리고 배신감 섞인 외침들이 일본 전역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주부연합과 소비자 단체들은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밥 돌려내라. 국민 기만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한국 쌀 수입 즉각 재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규모 항의 집회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앞에서 장바구니 대신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주부들의 모습, 농림수산성 청사 앞에서 삭발까지 감행하며 항의하는 소비자, 단체 대표들의 모습은 연일 TV 뉴스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이들의 절박하고 분노에 찬 외침은 수많은 일본 국민들의 깊은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저 역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깊은 좌절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현직 관료로서 공식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제가 가진 한국 쌀의 안전성과 우수성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자료들을 익명으로 양심적인 언론사와 시민단체에 꾸준히 전달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마 진실을 알리고 여론전에 힘을 보태려 노력했습니다. 국민들의 저항은 예상보다 훨씬 더 거세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정부가 수입 중단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모호한 안전 문제는 제가 제공한 자료들과 국내외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반론에 의해 금세 근거가 빈약하고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한국 쌀의 뛰어난 품질, 철저한 안전 관리 시스템만 다시 한번 전 국민에게 확인시켜주는 역효과를 낳았죠. 설상가상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투명하지 못한 절차와 불분명한 근거를 이용한 명백한 비관세 장벽이자 보호무역주의 조치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일본의 국가 이미지마저 크게 실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국민적 저항과 악화되는 국내외 여론, 그리고 정부 지지율 급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일본 정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의 정밀 재검토 결과 한국산 쌀의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는 누가 봐도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을 내놓으며 한국 쌀 수입 중단 조치를 전격 철회하고 즉시 수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굴욕적인 정책 번복은 일본 정부의 무능과 폐쇄성, 그리고 기득권 세력의 탐욕을 여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결국 정부의 인위적인 통제보다 시장의 자율적인 선택과 현명한 소비자의 판단이 옳았다는 인식을 일본 국민들에게 깊이 심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정부의 어설픈 견제 시도는 오히려 한국 쌀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져주는 결과만을 낳았고, 이제 그 누구도 한국 쌀의 가치를 함부로 폄하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수입이 재개된 이후 한국 쌀에 대한 일본 내 수요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어설픈 수입 중단 시도가 결과적으로는 한국 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그 우수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강력한 홍보 효과를 낳아버린 셈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아니 더욱 심각하게 공급이었습니다. 한국 내 쌀 생산량은 한정되어 있었고, 한국 역시 자국 내 안정적인 식량 수급과 다른 나라들과의 수출 계약 등을 고려해야 했기에 갑자기 폭증한 일본의 수요를 전부 감당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본의 마트 진열대에서 한국 쌀은 다시 구하기 어려운 금쌀이 되었습니다. 어렵게 입고가 되어도 판매 시작과 동시에 품되는 상황이 반복되자 소비자들의 불만은 이제 왜 이렇게 맛있는 쌀을 더 많이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느냐는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지속적으로 추가 물량 공급 확대와 장기적인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지만 한국 측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확답을 주지 않았죠. 일본 내 쌀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품질 낮은 다른 수입 쌀들은 소비자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았습니다. 오직 한국 쌀만이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처럼 여겨지는 상황. 이제 일본의 대형 유통업체들과 외식 산업계까지 나서서 정부를 향해 어떻게든 한국과 협상해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다가는 기업 경영에도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 국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강력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제 한국 쌀 없이는 자국의 식량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들끓는 국민 여론 또한 감당할 수 없다는 냉혹하고도 뼈아픈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토 국장과 같은 보수파들의 목소리는 이제 농림수산성 내에서 완전히 힘을 잃고 자취를 감추었죠. 결국 절박함에 내몰린 일본 정부는 마지막 남은 선택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야시 켄타로를 긴급 특사로 임명하여 한국에 다시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 하나, 한국 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 물량 확보. 실패한다면 일본 사회 전체가 다시 한번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그야말로 국가의 명운과 제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비장한 각오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다시 한번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농협중앙회, 그리고 쌀 생산자 대표들이 기다리고 있는 회의장 앞에 섰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속으로 한국 농업을 얕잡아보고 오만한 시선을 보냈던 제가 이제는 한 나라를 대표하여 고개를 숙이고 도움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현실 앞에 만감이 교차했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죠. 저는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단상 앞으로 나아가 참석한 모든 분들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죠.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진심을 담아 준비해온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땀과 정성으로 귀한 쌀을 생산해주시는 농민 여러분. 먼저 과거 저희 일본이 대한민국과 귀국의 농업에 대해 가졌던 오만과 깊은 편견에 대해, 그리고 최근 있었던 어리석고 부끄러운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는 잠시 숨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번 한국 방문을 통해 귀국의 눈부신 농업기술 발전과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한 알의 쌀에 담긴 농민 여러분들의 깊은 철학과 정성을 직접 보고 느끼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 오랜 무지와 편견을 깨우쳐 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이곳에 온 단 하나의 이유, 일본 국민 전체의 염원을 담아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읍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저희 일본 국민들은 귀국의 훌륭하고 맛있는 쌀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 쌀은 저희 일본인의 식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지난 과오와 어리석음을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저는 다시 한번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을 맺었습니다. 일본의 식량 안정을 위해 귀국의 고품질 쌀을 부디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양을 공급해 주실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일본 정부를 대표하여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의장 창밖으로는 어느덧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며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노을빛을 등진 채 저는 오직 한국 측의 자비로운 결정만을 기다리는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때 일본 제1의 쌀을 자랑하며 세상을 내려다보던 한 관료의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국가의 절박한 현실과 미래만이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일본의 식탁은, 아니 일본의 미래는 한국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한국 분들 입장에서도 일본이 한국 쌀을 수입해서 먹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